화성에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현재 제가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정말 많은 집단들을 만났는데 아마 제가 만났던 집단 중에서 가장 제가 만나기 어려웠던, 대하기 어려웠던 집단이 아마 의사 집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가지고 당대표 쫓겨나고 이럴 때 저한테 굉장히 비판글을 많이 남기시던 분들 찾아가지고 직업 찾아보면 의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거 저도 사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제 친구들 중에 한 140명 동기 중에서 한 4, 50명 정도가 의학계로 진출했습니다. 결국은 의전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저런 글을 남기시는데 또 글을 잘 써요. 또 참 아프게 이렇게 들어오는 글들도 많이 읽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아마 그런데 제가 느꼈을 그 충격보다 더 충격인 거는 아마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의료개혁한다고 의사 집단에게 칼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참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이제 의석 3개의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 비례 1번을 또 우리 이주영 의원님을 이렇게 배출했더니만은 또 이주영 의원님이 가장 현장감 있게 또 이렇게 의료계 현안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의료인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는 정당이 돼가지고 제가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의료계에 닥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결코 더 낫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국 대표 말을 인용하기는 참 뻘쭘하긴 하지만은 3년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3년은 너무 깁니다. 예,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3년간의 남은 임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이 중에서 찍은 분도 있을 것이고 응원했던 분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뭐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20%대 어제 갤럽자로 보면은 23%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새로운 어떤 국정 동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셋 중에 둘이 대통령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하나가 대통령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밀려나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 30% 후반대, 30% 중반대 정도의 이 지지율을 가졌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의 지지율과 지금의 지지율은 수치적으로 좀 다르지만은 또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50년대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지만 박근혜 세대.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 가면요. 일반적으로 이랬어요. 보통 부장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나머지 밑으로는 좀 안 좋아하고 이런 정도의 관계가 많이 형성됐었죠. 60대 후반부터 이제 지지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보이죠. 유튜브에 모여가지고 나랑 똑같은 애국자들이 몇십만 명씩 이걸 이제 즐기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지지율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 성남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정책을 설명하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이제 세게 갈라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작년에 보면요. 사교육을 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 사실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비문학 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지문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사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 때려잡아라. 이렇게 가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가지고 사교육 때려잡자 같은 내용으로 가서
한 8대2, 9대1 정도의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아주 자세히 알진 못하거든요. 최상위권의 한 4, 5% 정도 되는 학생들 말고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의료개혁한답시고 의대 증원 문제를 꺼내드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뿌리 깊은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 집단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그런 대중의 이 방법을 그대로 쓴 겁니다. 어디다가? 의사들에게. 이런 것들을 반복할 것이고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의료개혁 문제를 끌고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그나마 해볼 만한 전장이라고 밀고 들어가면서 때리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돌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요. 밑에 그럼 2030 세대에게 어떻게 접근할까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4050 세대에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서울의 봄 같은 영화에서 나온 쿠데타 장면들 이런 게 있는 거죠.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장병들한테 휴대폰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기밀을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 양대 정치 세력이 하는 메시지 자체가 공뜬 메시지처럼 들리는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본 바로는 저한테 굳이 말하라 그러면은 요즘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눈에는 옆에서 서포트해보고 하는 감에 따르면은 한국 대선 미국 대선 좀 다르겠지만 확실히 선거에서는 인물이고 실언서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해리스 후보가 저도 가서 이제 보게 된 건데 바로 앞에 무대 바로 앞에서 봤는데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157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192cm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키 작은 사람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마 선거에서 그런 실언서판이 있어가지고 딱 처음에 토론장에 나타났을 때 9월 10일 날 나타날 텐데 그때 어떻게 이제 대비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은 굉장히 마초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아젠다의 전환을 다 이뤄냈습니다. 공화당이 당선되든지 간에 외교나 경제 정책에 있어가지고 큰 틀은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다들 믿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 안보 공약 이런 게 굉장히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은 뒤집어 보면은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둘이 거의 다 비슷하게 가져갈 거거든요. 그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선거가 무엇을 중심으로 치러지느냐 봤을 때 사회 제도를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예전에는 젊은 세대가 관심 가는 많은 주제 중에서 기후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동성 결혼 이런 것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뭐를 선거 주제로 삼아서 치르냐면요. 제가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게 갔더니 해리스가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 First Madam President가 되겠다. 라는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Criminals Prosecutor. 범죄자와 검사의 대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 두 가지는 다 해본 거라 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거 캠페인 이거 갖고는 안 될 거다. 미국에서 이제 딱 정책적 아젠다로 더 나오는 걸 보니까 Reproductive Freedom이라는 거를 갖고 나와서 선거를 다투더라고요. Reproductive Freedom이라는 건 굳이 직역해서 번역하자 그러면은 생식의 자유겠죠. 그러니까 이건 낙태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선거에서는 유권자 대다수의 행방을 가늠하는 그런 아젠다가 된 거죠. 다음 선거 때쯤에서는 2030 세대가 이런 아젠다들을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판단 내려야 되는 것들. 안타깝게도 지난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비극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능무당, 킬러무당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는 대선 투표용지가 킬러무당이었을 겁니다. 1번을 뽑을까 2번을 뽑을까 진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캠페인을 이끌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냉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뭔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공약이 뭔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공약이 뭔지 좀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이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교육 공약으로 뭐 냈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경제 공약 뭐 냈는지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로 가면은 747 공약
뭐 7%씩 성장해서 4만 불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라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경제 민주화하겠다 이런 거라도 있었고, 근데 이재명 윤석열 선거는 아무 공약도 기억이 안 나요. 오직 지금 와서 생각나는 거는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극이 시작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보수 정당은 처음으로 산업화랑 아무 관계가 없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 이력서 우리 다 알잖아요. 충암고 나와서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시험 9번 보고, 그래서 검사 된 다음에 26년 동안 검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된 게 이력서의 끝입니다. 어디서도 산업화에 기여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보수정당에서 이런 분을 대통령 만들었던 이유는 선거를 선악구도로 몰고 나갔으니까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아까 해리스가 그런 거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나쁜 트럼프와 검사 해리스 이런 것처럼 선악구도 만들어가지고 선거 치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왜냐, 나머지의 검증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냐, 악이니까. 악은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 성남시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민주화에 기여한 바를 저는 1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여기서 성남시장 하면서 보여준 것은 결국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을 잘 쓴다, 이런 이미지를 형성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판교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 버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쓰는 걱정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그래도 생생낼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은, 동두천에 진짜 세금 들어오지도 않고 쓸 거면 많은데 동두천까지 다 넣어가지고 정치하려다 보니까 자기 한계점을 드러낸 거죠. 성남에서 하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가서는 복지나 이런 거 화두로 못 삼고 맨날 뭐 했습니까? 뭐 남양주에 가가지고 계곡에 뭐 철거했다고 기사나고, 뭐 공무원들 전부 다 이름표 달았다고 기사나고, 이런 걸로 이제 명맥을 이어가다가 선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초적인 것들 건드리고 지지율표 보다가 어떻게 이제 지지율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뭐 정치적 행동은 굉장히 안 좋지만 앞으로 반복될 것이고, 저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결국 각 직군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 맞닥뜨린 의사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전이라는 것이요, 처음에 직접 내 삶에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척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대중이 이걸 믿기 시작하면은 그거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는 경험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그 지하철 타면 그 어르신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와서 말을 걸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말이야, 왜 조국이 딸 조민이랑 결혼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하철 탔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훈계조로 얘기해요. 자네는 왜 조국이 딸 조민이랑 결혼했나? 저는 조국 대표랑 밥도 한번 먹어본 적 없고요, 조민은 본 적도 없고요, 결혼도 안 했고요. 근데 왜 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만은, 그럼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은, 젊은 사람이 말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유튜브에서 다 봤다고. 그럼 여기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집단이 아마 겪게 되는 그런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결국 이런 겁니다. 결국 의사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대중적으로 활용됐던 게 뭐냐면은, 일부 의사의 일탈 행위를 가지고 나락 보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충분한 징계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의사협회나 아니면 이런 곳에다가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걸 달라는 요구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일부 인사의 일탈 행위가 맞잖아요. 집단으로 싸잡을 이유가 없는 행위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반대로 변협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변협은 매우 강력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게 저기는 뭔가 자정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의사협회나 이쪽에서 더 강한 권한을 오히려 보건복지부랑 얘기해가지고 요구해낼 필요성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결국 의사들 중에서 보면은 지금 이국종 선생님 다음으로 영웅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뭔가 의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의사의 관점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으로 뭔가 달변이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의사님, 뭐 함익병 원장님 정도 빼놓고는 제가 언론에서 의사가 시사 영역에서 나오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국회의원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 의사의원님들이 당선됐죠. 뭐 개혁신당에 이주영 의원님 계시고, 근데 국민의힘의 의사 되신 분들을 보면은 의료계 얘기를 좀 안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 인요한, 안철수 이런 분들. 전공의들도 제가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전공의들이 이번에 많이 쉬게 되었잖아요. 많이 쉬는 동안에 제가 전공의들한테 그 쉬는 동안에 차라리 국회의원실들에 가가지고 보좌진을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의료 정책을 국회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현실감 있게 얘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의사 절대 안 합니다. 전공의들 절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체계적인 노력이 의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일부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진출시키려는 노력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지만이 그 목소리가 반영된다. 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정확히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 쟁점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예전에 재작년에 수질 CCTV 문제가 터졌을 때 논리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쪽이 반박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간단한 논리를 풀어가지고 일합의 상대를 정리하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지금 보면요, 의사에게 앞으로도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의사는 이중적인 존재니까요. 첫째, 평소에 볼 때는 돈 많은 시기심의 대상일 수 있어요. 이런 대중에게 선전전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다 뛰쳐나오고 학생이 뛰쳐나오고 해가지고 투쟁한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유권자로서도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간호사들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그 이중적인 정체성, 통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부세를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의 정체성을 따를 것이냐. 저는 거기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이 커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같은 진출한 정치인도 괜찮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괜찮고, 아니 원래 이주영 선생님을 제가 왜 발탁했을까요? 제가 이주영 의원 페이스북을 10년 가까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주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를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앨리슨 제이 리 선생님의 글을 제가 10년 가까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남다르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태 속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의료 문제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입법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사고에 대해 가지고 책임 묻지 않겠다 이런 걸 입법하겠다고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굉장히 단결된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단결된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실 이거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 윤석열 정부가 맹렬하게 어떤 집단을 악마화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결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단결력을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대중에게 설득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을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